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지난 14일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는데요. 게다가 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까지 언급한 걸 보면 북한의 코로나 상황 현재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스크를 쓰고 약국을 시찰하면서 이 모습 역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흩어진 민심을 달리고 또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김석향 북한학과 교수님 그리고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 장혁 씨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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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이 민심도 달래고 또 정권 유지까지 돕는 이 한 가지가 대체 뭘까? 설마 핵은 아니겠지?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핵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으셨나 봐요. 조금 흥미로웠거든요. 네, 핵은 아닙니다. 핵이었으면 아마 그 지난번에 나오셨던 양욱 박사님이 다시 나오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건축이라고. 오. 네. 아니 근데 정권 유지랑 네. 건축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아파트나 뭐 사람들이 사는 건물도 그렇고 식당이나 아니면 놀이시설 같은 곳도 가만히 보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은 건물은 없어요.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이렇게 네. 후기요? 퀴즈. 제가 어, 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 자신 있다고 아, 할 것 네. 같아요. 믿는다. 아, 네. 이집트에 가보면 네. 피라미드라고 이게 왕의 무덤이죠. 근데 개인의 무덤치고는 굉장히 쓸데없이 크고 그렇죠. 혼자 들어가기 뭐, 너무 네 그리고 뭐 많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왜? 아, 그 그 이유가 문제. 아, 이유가 뭘까? 네네. 저도 어릴 적에 잘 좀 많이 맞춰봐요. 생각해 보긴 봤는데 네. 뭔가 이렇게 권력의 상징처럼 내 권력은 이것도 가능하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 권력과시가 아니라 뭘까요? 피라미드가 지어진 그 지역에 보면 나일강이 있고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아, 농사 굉장히 잘 되고 네. 그래서 식량이 풍부하고 네. 사람들이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먹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배가 부르면 그렇죠, 배가 부르죠. 좀 더 이제 자기의 권리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죠, 생각을. 그렇죠. 네. 네.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쵸, 그쵸.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목소리 좀 보면 높이고 네. 저 임금님은 도대체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지? 불만이 나오는 하는 거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네요. 친구랑 술 한잔 하다가 마음에 안 들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세력을 조금씩 만들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24시간을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노동을 해야 돼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구나.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특히 독재 국가에서는 그 지도자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아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니 그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죠. 그럼 현대 사회가 됐는데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건축물 북한에도 있다. 곳곳마다 북한에 아마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 있을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 유경호텔. 네, 유경호텔이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뤄졌거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1987년에 105층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백공호라고. 아, 네, 백공호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당시 북한의 건축 능력이나 지금도 전 약간 좀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87년 당시는 더 그랬을 거거든요. 105층짜리 호텔을 짓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걸 했느냐 하면 마침 그 전에 싱가포르에 한국이 굉장히 높은 그 호텔을 지었나 봅니다. 네. 질 수 없잖아요. 또 이제 네. 질 수 없는 그죠. 시절이었죠. 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1988년에 서울 올림픽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질 수 없어서 89년에 네. 13차 청년 학생 축전이라고 오.
너네도 졌니? 우리 더 높이 질 거야.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군요.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105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아하. 설계하고 짓는 동안에 완성을 못 하는 겁니다. 어. 외장도 전혀 안 돼 있고 유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각형에 아주 시커먼 시멘트 덩어리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여러 차례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외장은 이렇게 뭐 단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아, 장혁 씨는 알고 계신가요, 류경 호텔? 그럼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됐습니까? 그 완공이라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건데 네. 저는 완공이 안 됐다고 봐요. 아. 근데 일단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건물이고요. 네. 평양 시내에서는. 네. 어디서도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거 감출 수 뭔가 없어. 네, 감축이 너무 덩치가 네, 크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지하철역 이름이 또 건설역이에요. 그래서 음. 뭔가 이렇게 건설적인 심볼처럼 지은 건데 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꼭대기 기중기가 하나 그 내려 못 오고 있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희 눈에는. 아. 그래서 건설 중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애들끼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요? 이게 지금 뭔가 105층짜리 지으려니까 엄청 그 쫄려서 이게 삼각 추 모양이거든요. 네네네. 그 되게 물리적으로는 되게 안정한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밑면이랑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다 씌우려면 엄청나게 건물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호텔이니까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렇죠. 호텔이면 돈을 숙박을 받고 해야죠. 이게 돼야지 완공인데 이게 안 되는 그 거예요. 안에는 운영을 전혀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러네. 아닌 거 너무, 알고 너무 그렇게 있는데요. 방이 많은데 네. 살림집으로 차라리 있으면 뭐 어떻게 했는지 아, 모르겠는데. 근데 그 건물을 안 들어가는데 좋겠다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기가 이게 언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지울 얘기하기 수도 때문에 없고 진짜 난감하죠. 네. 아니, 그때가 1987년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때면 김일성 주석 시절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그때부터 건축 정치를 했다 이렇게 봐면 되겠네요. 당연히 김일성부터 그 건축, 특히 대형 건축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큰 건축물을 지어서 바치는데 그거에 또 관심이 많았고 젊은 지도자 역시 여기저기 놀이공원 만들고 뭐 스키장도 만들고 물놀이장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대형 건축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땠어요? 북한의 그 뭐라고 할까 평양시가 네. 뭐 이렇게 건축물 중심으로 잘 세팅돼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주체사상탑 아하. 이거는 이제 김일성 강장이라고 또 붙여지어 있는 그게 딱 서면 앞에 정중앙에 강 건너편에 이제 딱 보이고 아, 그래요? 김일성 강장이 그 국가 뭐 도로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도로가 뭐 네. 시작된다고 도로 원표. 하고 네. 참 그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래 독재 국가라서 그런지 지들 마음대로 참 그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네, 짓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두 분처럼 실제로 보지 못하고 네.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지만 현실 세계가 아니라 뭔가 그냥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뭐 공상과학도시 느낌도 조금 들고요. 이게 북한만의 건축 양식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북한만의 건축 양식이라기보다 저는 오히려 그게 사회주의권의 건축 양식 같아요. 베를린을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느껴져요. 아, 나 동베를린 왔어. 건축물 모양이 다르고 굉장히 웅장하고 큽니다. 북한 건물도 그 주민들이 사는 그냥 집은 뭐 그렇지 않지만 네. 관공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이제 대표단이 방문해야 되는 곳들은 그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크다. 네, 크고 웅장하고 네, 그 사람을 압도하고 편의시설보다는 이렇게 행사 중심으로 네. 운영하기 좋게 건축물이 돼 있고. 저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면은 지하철역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하죠. 네. 네, 그래서 사진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음.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떤 역인가요? 영광역 영광역. 제일 화려한 역이에요. 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음. 지하철역 중에서는 은광역이 제일 화려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모스크바 지하철역일 겁니다. 아, 상당히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샹들리에 모델이 보이고. 있잖아요. 모델이.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북한에서 창발적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 모델이 항상 있어요. 아. 사회주의권에서. 근데 이게 건축만 그런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그 소련을 향해 배우자 이런 거 이렇게 딱 가는 데마다 써놓고 근데 이제 그 흔적을 다 지운 거죠. 지금은 뭐 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동독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렇군요. 네. 그 이게 최근 현상이에요. 오. 원래 있었던 특징이 아니고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그 분홍색, 노란색, 뭐 하늘색, 뭐 이런 그 파스텔 톤으로 돼 있는 건축물이 굉장히 최근에 많아졌어요. 네. 분홍색, 알록달록? 네, 연두색, 뭐 이런 건물들이 나와서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왜 저러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잘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 우리는 행복해요. 이런 거를 드러내려면 아무래도 그런 색상으로 포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색깔이 사용되니까 뭐 테마공원 같기도 한데 그쵸, 그쵸. 장혁 맞아요.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집 색깔 실제로 저렇게 파스텔 톤이었나요? 아니요, 저희 집은 그냥 시멘트로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색을 안 칠하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제가 그 2007년에 제가 중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갔었는데 엄청 그 베이징 화려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딱 평양에 들어가서 드는 느낌이 음. 엄청 시골이구나. 아, 그리고 너무 색이 없구나, 아. 도시에. 그러다가 2010년 지나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하고 계속 저렇게 아파트에다 알록달록 색을 칠하라고 네. 요구를 해서 근데 저기 주민들한테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네, 겁니다. 일단 아마. 내 아파트는 내가 칠해야 되는데 아하. 그 내 창문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외장재도 퀄리티가 나빠서 그런지 2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삐깨져가지고 또 칠해야 돼요. 아. 주민들도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또 하나 사진들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생각보다 고층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4월이었나요? 80층 건물이 있다. 그렇죠. 선전을 해서 화제가 네. 됐었는데 네. 사실 80층이면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지 않죠. 원래 북한에 이렇게까지 고층 건물이 있나요? 저때 네. 무슨 돈이 있었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1년 만에 저게 가능한 겁니까? 건축 자재도 충분해야 되고 그렇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고려를 했겠죠? 아, 그게 또 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사람에만 쓰는 비법이 있어요. 어, 뭐예요? 아, 네네. 이거 뭡니까? 아유, 인간 가교죠. 네. 와. 개인은 부동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로얄층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 우와. 그 생각이 없나 봐요. 그게 문제예요. 네.